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 오늘 2023년 첫 수업입니다. 응?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 예, 오케이, 다 좋습니다. 뭐하러 나오셨어요? 뭐, 오랜 생각을 했다? 아니면 뭐, 갑자기 생각을 해봤다? 저는 갑자기 보건교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병원 생활이 힘들다기보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그때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을 간호사가 다 이 믹싱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계속 맡아서 그런지 아기를 낳는 아기마다 NICU에 다 가는 거예요. 7명째 들어가는 거를 보고 이게 아이한테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보다는 적죠. 근데 많이 뽑아가지고서 옆병동에 있는 친구가 갔어요. 그래갖고 저건 또 뭔가 이러면서 나도 한번 시험을 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만 하더라도 그 친구가 뽑았을 때보다 10분의 1로 줄었어. 갑자기.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 어쨌든 시험을 보러 가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결정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지. 갔더니 이제 두 반에서 한 명 뽑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두 반에서 시험을 봐서 한 명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다 잘 쓰고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시험을 봤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마다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하나가 가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도 같이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구 하나 가고 나니까 그 여파가 생기더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3명이 더 이 병동 저 병동에서 3명이 다 그만을 두고 보건교사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공부하는 방식하고 나머지 2명이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도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엄청 저를 많이 걱정했거든요. 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겠냐라고 했는데 막상 저는 서울에 정말 놀랍게도 1등으로 합격을 하고 그 친구들은 결국은 보건교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했었으면 됐는데 2번 어플라이를 해보고 나서는 포기하고 그냥 또 병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다들 아가씨였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일단 병원을 접고 또는 이제 병원을 다니다가 이 일을 시작을 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했을까? 이거 2가지죠. 그만둔 계기가 있을 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각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방향성이죠. 하나의 방향성을 딱 정해서 내가 보건교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해야 끝이 나요. 보건교사로 합격을 해서 학교를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본 친구들 그 외에도 선후배들 중에서 굉장히 또 많이 갔거든요. 근데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못 갔을까? 갔을까? 결국은 끝까지 그냥 묵묵하게 한 사람들은 다 갔고요. 또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서는 그만뒀다가 다시 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했다가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시험을 한번 또 쳐볼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여러 회사, 일반 제약회사에서도 우리는 많고 뭐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다니고 있고 하니까
그 은퇴 시기가 된 거야, 또. 에? 은퇴 시기가 되고 병동에서 지금까지 계시던 분들도 이제 은퇴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이제 물론 수간호사로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평 간호사로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내 나이가 되었어도.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보험교사를 다시 또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여기에 들어온 분들은 또 시험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만둔 동기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강력해야 되는 건 그냥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막 졸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국시를 친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지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왜 그렇게 1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병원 다니면서도 틈나는 대로 그냥 궁금한 것들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조금씩 해놨던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해놨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족하고 넘쳐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예. 이 객관적인 자료를, 이 객관적인 거를, 중요한 거를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심플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또는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였을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중에서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고, 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부족한 걸 채우면 된다. 그죠? 근데 아유, 너는 바보같이, 이것도 못하고 몇 번을 외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반복해서 암기까지, 그러니까 암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긴장한 상황에서 나와야 아웃풋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무슨 올림픽 대회에서 여러 경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떨리는 상황에서 저 어떻게 해낼까? 보는 사람도 초조한데 어떻게 해낼까? 그분들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왜 해내죠? 몸이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익숙해지니까 하는 거라고요. 그럼 나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익숙해져야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넣어놓은 것들은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을 상실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기억의 상실이라기보다는 점점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의식으로 계속 끄집어내어서 그것도 양이 점점 많게 쌓아놓은 거를 또 끄집어내고 쌓아놓은 걸 또 끄집어내고 쌓아놓은 걸 또 끄집어내려고 하면 반복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는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 예. 내가 방향성을 정했으면 합격을 해야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합격선까지. 합격을 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 하다 안 되면 그럼 뭐 하지? 이 생각을 먼저 한 사람들은 이미 가기가 힘들어요. 대안을 마련해 놨으니까. 네. 이미 가기가 힘들어. 나는 반드시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가야 될까? 그 과정이 굉장히 더 치밀하고 그 과정이 좀 훨씬 더 힘들어요. 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니까. 엄청 힘든데 대안을 마련한 사람은요, 이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 이 사람보다는. 오히려. 네? 왜? 안 되면 다른 대안으로 하면 되니까. 라는 약간의 그 안식처를 갖다 놓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은 살얼음판을 가는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그 살얼음판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포기하지 말라. 또 하나는? 응? 반복해라. 그죠? 반복해라. 익숙해질 때까지. 툭 찌르면 툭 나오게끔.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누적 복습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적 복습을 할 시간이 없대. 응? 공부를 해보면 그 과정이 다 빡세거든요. 빡빡하다고 느끼니까 누적 복습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눈도장이라도 찍으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보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는 거하고 나중에 이 과정, 지금 이 과정, 오늘 지역사회 간호 이론을 하는데 이게 다시 반복되려면 7월이 가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세월이 가는 거야. 지금 겨울이잖아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야 다시 반복이 되니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그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찬찬하게 얘기를 못 해드린단 말이에요. 막 훅훅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계속해서 누적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누적 복습이라는 걸 처음에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될까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응? 그래서 자, 우리가 적어가면서 하자. 2024년 대비를 위해서 첫 번째 그죠? 이 정신력을 갖고 있어야 돼. 합격이 끝이다. 자, 두 번째는 반복이 답이다. 세 번째는 누적 복습. 자, 누적 복습의 시간은 내가 10분이 남았으면 10분 만에, 1시간이 남았으면 1시간 동안, 5분이 남았으면 5분 만에 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에? 10분 만에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쉬는 시간 10분 만에 공부해 본 적 있다 없다? 엄청 많지 않아요? 어떻게 봐요? 후루룩 보시죠? 5분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과정이 나가고 또 앞에서 누적 복습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 지역사회 간호의 총론은 7월달이 갈 때까지는 세상에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많이 한 게 20, 30번 제일 앞부분일걸요. 누적 복습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주 익숙하게 보는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절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7월이 됐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그러니까 용어라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용어라도. 결국은 용어 싸움이거든요. 키워드, 이번 2023년 시험에서, 23년 시험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키워드였거든요. 키워드, 용어 싸움이에요. 이 용어에 대한 암기, 키워드 더하기 이제 원리죠, 원리.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키워드에 암기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게 키워드 위에 원리 이해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면 얘가 안 되는 거죠. 얘를 잘못 찍으면 얘도 다른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되어 있어야만 되고, 공부를 할 때는 거꾸로 해야 하셔야지. 이해하고 키워드를 암기하고, 이해를 해야 키워드가 암기가 되죠. 근데 키워드를 또 잘못 뽑으면 안 되니까 키워드를 잘 뽑아 놓으셔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스터디를 하시겠다, 스터디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키워드를 뽑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목에서 키워드는 뭐야? 이 제목에서 키워드는 뭐야?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뭘로 기억을 해야 될까? 이전의 시험은 나열하는 식으로
뭐를 쭉 몇 가지를 쓰세요 하면 열거하는 식으로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고 전체적인 사례나 어떤 원리나 또는 어떤 내용을 적어 놓고 이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징후가 무엇인지, 이 질환이 무엇인지, 이 이론이 무슨 이론인지 이런 형태로 질문을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만 이해하고 용어만 잘 기억을 한다면 절반 이상은 승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저는 이 블룸의 지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암기,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전에는 암기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 요게 이제 2000년 전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2013년서부터 이게 그 객관식이 되면서 확장이 돼서 이해 위주로 들어가면서요. 이제는 적용, 종합, 평가. 현재 2024년도가 이해 위주로 출제가 된 게 2018년도 주관식부터 19, 20, 21, 22. 한 5년 정도 원리나 근거 이런 거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용하고 분석하는 2022, 23, 24 뭐 이런 형태 적용 분석까지 들어오니까 문제를 봐도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답을 골라내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문제를 표현하는 스킬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부분이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암기식의 열거법, 나열법 이런 거 필요는 하겠지만 암기식으로 출제는 이제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 이전에는 지역이나 성인 부분에서만 출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20년도 이후부터서요 확장이 되어가지고 아동, 정신, 여성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깊이 있게 출제를 해버리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암기식으로 출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암기식의 형태보다는 그래도 공부할 것이 범위가 확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 단기 합격 설명회 프린트물 어떻게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1이 사라졌네. 자, 지역에서 단기 합격 프로젝트 보시면 기출분석 2019년도잖아요. 2019년도에 의해서 보면 지역에서 기입 문항이 5문항, 서술에서 이때 논술 문형이 있었어요. 성인, 아동, 여성, 정신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2020년도 보세요. 이때부터 지금의 형태 기입형 4문제, B형의 기입형 2문제, 나머지 서술 형태 이런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 A 타입에서도 B 타입에서도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지역에서 7문항, 성인에서 8문항이라고 해서 15문항이 나왔지만 아동, 여성, 정신에서 14문제가 나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역 성인의 비율하고 아동, 모성, 정신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네. 또 2021년도를 보세요. 2021년도에 그 기출 분석을 봐도 지역 성인이 7문항, 8문항이에요. 대체로 성인은 8문항 정도가 되네요. 그죠? 지역은 7개 정도 되고 아동, 여성, 정신에서 요건 10개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22년에서도 지역과 성인에서 12개, 아동, 여성, 정신에서 4페이지 합니다. 7개, 11개 정도.
비율이 비슷하죠.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 기출 분석을 해보면 지역에서 8개, 성인에서 4개, 성인이 줄었어요. 12개. 아동, 여성, 정신에서 11개 정도. 1대1 비율이죠, 거의.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동, 여성, 정신에서 지금까지 지역이나 성인이 출제했던 비율보다는 아동, 여성, 정신에서 출제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출제할 거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출제가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중심으로만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어 중심으로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용어와 전반적인 이해, 이 두 가지로 충분히 변별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1차 시험이고요. 지금 아직 2차 시험을 치르지 않았지만 이번 올해 2차 시험은 그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많은 그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베이스 점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본 점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본 점수 위에 뭐 면접할 때 몇 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들이 잘하면 뭐 97점, 못하면 95점, 4점 이런 형태였겠지만 지금은 잘하면 99점, 못하면 70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에서 무려 8.9를 높게 합격하신 분이 불합격이 되는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 사례예요. 합격 커트라인에서 8.9 엄청 잘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2차 면접에서 20점이 깎여가지고 불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차의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버렸다. 예. 1차의 합격선을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2차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보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교육학의 그 중요성은 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평소에 교직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행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잡지책들 있잖아요. 1호로가 나오면 1호로 정리해 놓고, 2호로가 나오면 2호로 정리해 놓고, 3호로가 나오면 3호로 정리해 놓고, 그래서 이미 올해의 시책들이 있죠. 자, 2차 면접도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잡지, 교육 잡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올해 교육 잡지지. 교육 잡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책하고 이런 것들을 봐두고 2023년 거로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와 함께 2024년을 꼭 발표를 하거든요. 시험은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2차 면접 볼 때 2024년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내가 2023년 이전의 것도 알고 있다면 비교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청에 나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지원을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놨다가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시책, 정책적인 어떤 방향 이런 것들 좀 보아두고 나중에 2024년 새로운 신년 인사와 함께 정책이 바뀌었다면 눈에 확 띄겠지.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출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네. 그러면 2차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당황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만 1호로, 그러니까 행복한 교육 1호로 정리. 2월이 되면 또 그 잡지책 보고 2호로 정리. 3월이 되면 3월로 정리. 나중에 면접하기 전에 그거 다 정리하는 게 맞다. 1월 달부터 하나씩 정리해 놓는 게 낫겠다. 그죠? 지금부터 정리해 놓으면 훨씬 수월하시겠죠? 관심도 많고, 예, 찬찬히 볼 수 있으니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나중에 2차 면접을 할 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매년 직강생은 절반이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이. 그러니까 매년. 예. 절반은 합격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1월 달부터 직강생들은 중간에 들어오는 법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1월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훨씬 더 3대2 정도 비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준비하신 분들의 합격 수준이 훨씬 좋습니다. 그건 차근차근히 이제 하나씩 쌓고 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발맞춰 가면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 거죠. 뭐 초시든 아니면 이제 N수든 간에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을 거의 다 처음 뵙는데 저랑 만나서 한 1년 이렇게 빡세지는 않아요. 저는 빡세게 하지 않습니다. 내 스타일이 빡세지 않아. 근데 뭐는 한다? 중요한 걸 해요. 제가 내 친구들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걔네들이 공부하는 방식하고 저하고 확연히 달랐다는 얘기는 저는 목차 중에 중요한 걸 먼저 했어요. 그게 출제가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걸 먼저 했고 제 친구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공부했다 해야 되나? 처음부터 끝까지 막무가내 그냥 암기. 다 암기하면 합격할 수 있다. 다 암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다 어떻게 다 암기를 하지? 왜? 10년이 돼도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뇌가 너무 건강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뇌가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아니 해마에 깊숙한 곳으로 넣어버리 어떻게 나오나 그게 안 그래요? 계속해서 단기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의식적으로 꺼내놔야지 나오는데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정도라고 한다면 해마에서는 겉껍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계속 쌓아놔야 되는 건데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건 자꾸자꾸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냥 너무 정상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초이스해서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항상 ABC 이거는 A급, 이건 B급, 이건 C급을 계속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해마다 같으면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추세가 달라지니까. 하지만 작년에 출제했던 게 올해도 출제가 됐어요. 이런 케이스가 없지는 않아요. 있기도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고 이런 추세로 봐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2023년에 출제가 됐다. 펠로시 4지구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 펠로시 4지구가 또 출제가 될 거다. 가능해요? 그런 거. 그런 거. 작년엔 제가 펠로시 4지구 2023년도 출제 반드시 된다고 그걸 엄청 강조를 했는데 올해는 강조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ABC급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론 시간에 제가 이거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그대로 시험 문제가 되니까 이론을 잘 들어두는 거는 굉장히 이득이에요. 제가 제일 심려를 기울여서 강의를 하는 것도 이론 강의고 이걸 바탕을 해야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할 때 그저 짚어드리는 것만 있지 이해를 증진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 키워드를 끌어낼 수가 없다.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만 잘 하고 키워드를 잘 끌어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50% 이상은 달성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반복하고 누적 학습하게 되면 어쩌면 1년 안에도 올해 2024년 안에 단기적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률 50%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죠. 컷라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거 한 장으로 드린 거.
자, 커트라인의 2018년도 서울이 65점이었어요. 그죠? 2019년도도 60점이었어. 20년도 컷라인 59점이었어요. 자, 2021년도에 68점이었습니다. 기록 같은 컷라인이 됐죠. 자, 이렇게 50점대, 60점대, 60이죠, 60점. 커트라인이 60점대. 커트라인이 60이라는 소리는 전공이 몇 점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학은 항상 1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공은 45점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45점. 근데 2021년도 보세요. 68점이거든요. 서울만 봅니다. 68점. 22년도 커트라인이 73점. 자, 23년도 커트라인이 무려 82점. 23년도 그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데는요, 울산이었어요. 83.67. 거진 84점에 기암을 초래하는 이런 커트라인이 된 데에는 어떤 요인이 있었겠죠. 갑자기 뻥 실력이 올랐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나니까 서술형보다는 훨씬 점수가 좋아지는 거죠. 키워드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전에 45점, 전공이 45점이면은 합격했던 시절에서는요, 열거하거나 또는 설명하거나 이런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거를 하는 것도 잘 못했고 설명을 하는 것도 잘 표현해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키워드를 쓰라고 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키워드 정도는 잘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 용어 키워드를 찾아내지 못했을 때 또는 기억해내지 못했을 때의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화시켜서 키워드를 기억해야 된다. 21년도부터 시험의 유형이 이렇게 확 바뀌었거든요. 예, 바뀌자마자는 적응을 못하니까 68점이었지만 바뀌어서 1년 후에는 적응이 좀 되니까 73점, 이제 완전히 적응해버리니까 80점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유형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점, 아마 80점 정도 컷라인을 생각을 한다면 교육학은 몇 점? 15점이잖아요. 그러면 전공이 몇 점 이상이어야 돼? 65점. 제가 올해 여러분들 그 시험 치고 나면 답안 복기를 해요. 답안 복기를 해서 채점을 해드리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좀 틀렸는데 이러면 60점이었고요. 좀 썼네 하면 65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잘했다. 너무 잘 썼는데 이러면 이제 70점대가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70점을 받으신 분들은 교육학 이번에 쉬워서 18점씩 받았으니까 88점씩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합격을 하셨겠죠. 어디를 쓰든. 네. 70점 넘는 분들은 어디를 쓰든 어쨌든 합격을 하신 것 같고 65점 선에서 아쉬운 분들이 많았죠. 지역에 따라서 아쉬웠고 또는 교육학 점수에 따라서 아쉬웠고 그래서 또 65점 선에서 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교육학 점수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60점 커트라인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떨려 했었던 거죠. 그래서 채점을 다 하고 나니까 이 컷라인이 설마 80점까지 올라갈까? 근데 65점 더하기 15점이면 80점이잖아요. 야, 근데 학생들의 써놓은 답안을 보니까 80점도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컷라인이 80점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너무나도 실망을 해가지고서 2차 준비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70점 이상, 커트라인인데 둘 합쳐서 70점 이상은 면접 준비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역시 80점 언저리에서 발표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 발표한 게 79점 세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에서 79점, 그래서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23년도. 그래도 23년도만큼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또 교육평가원에서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문제를 낼 겁니다. 예, 커트라인을 조정을 하겠죠. 75점이나 네, 그 이하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난이도를 올린다, 점수를 내리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점수가 내려갔습니까, 아까? 설명하세요. 서술하세요. 이러면 점수가 내려가요. 그죠? 용어만 쓰세요. 원래 거의가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점수가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설명하세요. 이러면 점수가 내려가요. 그러면 또 예측하셔야죠. 24년도 준비는 뭐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술하세요. 설명하세요. 근거 대세요.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다 놓치지는 않고 공부를 했거든요. 우선 순위가 있는 제목을 잡고 키워드하고 서술하는 거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제 키워드만 하면 돼 라고 한다면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가 그냥 확 내려가겠지. 보나 마나요. 보나 마나요. 내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예. 교육과정평가원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출제위원들이 누가 들어갔다가 중요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제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커트라인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2024년 대비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네. 감이 온다 1번. 재수가 없다 2번.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어때요? 감이 오시죠? 준비만 하시고 하시면 돼. 네, 자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 총론. 네. 지역사회 간호학 총론 들어갑니다. 총론 부분에서 또 요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목차 한번 보실까요? 차례. 지역간호학의 총론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의 중심 개념, 요게 아마 출제율이 제일 떨어지는 걸로 보고, 그 다음 챕터 2의 지역사회 간호 과정, 이건 한 3, 4년마다 한 번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챕터 3의 지역사회 간호 이론 있죠. 이거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 많이 길어져 봐야 2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고 봐야지.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수단. 요거는 한 10년에 한 번이에요. 자, 그러면 챕터 1, 2, 3, 4, 요게 이제 지역사회 간호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뭘까요?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지. 그 다음은요?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죠. 그럼 나는 어디를 중점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챕터 2와 3을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공부하는데 1페이지부터 하면서
제일 출제율이 낮은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공부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소요하고, 시간 다 들여놓고 나머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뇌도, 필요하다, 안 하다. 피로해지는 거야. 피곤해가지고서 이제 공부하기 싫은 거지. 지루하고, 힘들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전체 목차를 딱 보고, 무엇부터 공부를 할까? 복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해야 되겠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건 먼저. 우선되는 건 먼저. 그거를 완전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시간을 덜 들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챕터 3은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돼. 이거는 매년 출제가 된다면 매년 같은 문제가 출제돼요? 아니죠. 매년 같은 게 출제될 리가 없잖아.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정의를 물어봤다가, 한 번은 개념을 물어봤다가, 한 번은 이해도를 물어봤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챕터 3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은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다 아주 깊이 있게. 이게 A급입니다. A급들은 모조리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급, 지역사회 간호 과정, B급. 이건 A급일 수도 있어. A라고 하자. 이것도 꼼꼼하게는 해야 되는 거지만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는 또 A, B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사정 단계, 진단 단계, 우선순위 단계, 계획 수행 평가. 자, 어느 게 제일 출제율이 높다? 사정과 진단에서 출제율이 제일 높죠? 그럼 이제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우선 순위까지가 진단이잖아요.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간호 계획 수행 평가. 자, 계획과 수행은 B가 되지만 평가는 또 A가 되는 거예요. 평가는 또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 영역을 들어가더라도 뭐부터 공부해요? 진단을 완전히 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수행하고는 키워드를 기억한, B급은 키워드. 키워드를 기억하고, 평가 부분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다. 예? 싹 다 기억해야 돼. 자, 이게 이제 끝났어요. 이걸 공부를 다 했으면 챕터 1에 가서 지역사회 중심 개념은 뭐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그죠? 지역사회 간호 수단도 키워드 중심으로. 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습을 할 때도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하려 한다? 이론, 간호 과정. 예, 올해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나옵니다. 간호 과정이나 이론이나. 왜? 2년 동안 출제 안 됐거든요. 조용했어요? 이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와요. 우리 24년도에는 출제할 거야. 그러니까 그죠? 모든 걸 전부 다 꼼꼼하게 하셔야겠지. 그런 거예요. 간호 수단 너무 안 나온 지가 오래돼서 출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키워드 정도만. 예. 왜?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별력이 뭐예요? 자, 이제 A급 만약 B타입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기입형이죠. 2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2번까지가 4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2점 만점에 2분의 2를 맞는다? 너무 잘했잖아요. 응? 자, A급은 2분의 2점을 맞아야겠다. 왜?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 이 정도는 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면 2분의 2겠지. A급은 대부분 2분의 2점을 받아야 되고 B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게 뭐가 있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도거든요. 왜?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점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C급, 상상하지 못한 거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법령에서 나온 거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0점 가능해요? 아니에요? 가능해요.
2분의 0점을 받은 그룹이 80%인 거죠. 이러면 변별력이 없잖아. 내가 빵점 받아도. 남들도 다 빵점이니까. 이해 가세요? 근데 여기서 빵점을 받으면 곤란한 거죠. 80%가 2분의 2점을 받았는데 나는 빵점을 받았어. 이건 엄청나게 많이 쓴 거예요. 응? 자,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출제를 하게 되면 무조건 A급들은 몇 점을 받아야 돼? 2분의 2, 4분의 4. 이거를 받아 쳐내기 시작하게 되면요. 원래 예상되는 부분만 다 섭렵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예요. 65점? 작년에 그래서 강조한 내용들, 모의고사에서 친 거 하면서도 마지막에 또 강조한 것만 다 했더니 그냥 65점. 이게 그냥 평균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하자고 한 거를 모두 완성하면 70점이 넘었는데, 몇 개 틀렸다 이러면 65점 선에서 다 이렇게 65점 선에서 채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승산을 봐야 되는 거죠. A급에서. B급들은 변별력이 없어요. 2분의 1점, 4분의 2점, 4분의 1점 이런 거니까 요 정도는 또 다 쓰거든요. 다 못 쓰지는 않아. 요 정도는 쓰면 여기까지는 변별력이 없고 C급들을 빵점 받는다 또는 4분의 1점 정도 받는다 4분의 0.5점 정도 받는다 이것도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B급, C급으로는 변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B급, C급들은 변별력이 없다시피 한 거예요. 점수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 A급에서 판가름이 나게 돼 있어요. 남들이 다 완성하는 걸 나는 완성을 했나 못했나 이거죠. 남들이 못하는 걸 나도 못했어. 사람들의 뇌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를 기억해내지는 못합니다. 나는 확신해. 그거 확신해. 어떻게 다 기억을 하나? 그리고 왜 다 기억을 해야 되나? 이거죠. 시험 보고 나서 이상한 거는 항상 제가 정신과는 정신과 교수한테 물어보고 의학과 교수,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교수한테 물어보고 소아과 교수한테 물어보고 해요. 비뇨기과 교수님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 근데 그런 것까지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 뭐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간호학과에서는 시험을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맞추는 사람 이상한 거지. 그런 문제들이 21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3년도에 걸쳐서 출제가 됐어요. 23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내리는 방법은 설명하라 하면 내려가고 C급을 많이 내면 점수 내려가요. 커트라인 내려가요. 올해는 C급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만한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더 정확하게 썼느냐 차이는 어디서 난다? A급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고 암기하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들어갑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 보건과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입니다. 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 민슬로우가 공중보건을 얘기하면서 처음 이제 보건이라는 개념을 체계화시켰다, 집단화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이 이전에, 그러니까 1950년대거든요. 사실 1940년대에는 전 세계가 전쟁이었죠. 그죠? 전쟁통이었어요. 1900년도 들어와서 1차 대전, 3, 40년도에 2차 대전 이러면서 정신이 없었고 1900년 이전에는 건강이라는 개념을 국가가 책임을 졌다? 아니죠. 왕권 제도였거든요. 왕권들의 마지막.
그러니 무슨 국가가 건강을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환자들은 마녀다라고 해서 추방을 했지 개인의 건강이었어요. 그런 개념이 5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체계화되면서 집단의 건강과 이제 국가, 나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거를 집대화시킨 분이 윈슬로우예요.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조직적 노력을 통해서라고 해서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건강과 안녕을 증진,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과학이고 기술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예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으로 예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 과학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조직적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 조직적 노력, 예방 어느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환경, 위생. 이게 아주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였어요. 환경, 위생. 물을 끓여 먹고 주변을 소독하고 청소하고 이것만으로도 수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에? 감염병, 그때 창궐했던 건 감염병이었으니까 이걸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위생관리와 또 감염병 관리 그리고 보건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죠.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 또 그죠? 개인위생에 관한 교육 보건교육 의료나 간호사 사업을 체계화시키기 시작했고 제도의 개발을 시작했고 제도의 조직화를 이제 시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의 핵심은 뭐다? 조직적 지역사회의 노력인 거예요. 조직적인 집단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집단을 이제 지역사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널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널싱이 엄청 나이팅게일 덕분에 발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임상간호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가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 가족, 조직, 즉 산업장, 학교, 지역 주민 모두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보건은 정부 주도 하에 간호 목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 활동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시도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하자면 임상간호, 보건간호,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임상간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병원 가서 회복하는 거에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보건이라고 하는 간호는 누가 주도를 해서 한다 그랬습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조직적인 노력인데 정부가 해요. 정부가. 그래서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선택적인 인구 집단인 거죠. 집단이라는 개념을 처음 가지고는 왔는데 선택된 인구 집단이었어요. 누굴 선택해야 했을까? 쉽잖아요. 고혈압군, 당뇨군, 결핵군 이렇게 그렇게 1차원적인 집단 선택된 그리고 또 영세민, 노인 뭐 이런 형태로 선택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1차 진료를 한 거예요. 세금으로. 그게 보건 간호이고요.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주민 전체가 되었고요. 그 목적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는 그 목적이 모든 판도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정 기능 수준이라는 것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 총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죠.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간호는 기능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능. 건강의 목적을 뭐라고? 기능으로 표현하는 거야. 기능. 이래서
대상자가 전부 다 주민이 돼버린 거죠. 사업의 주체는 정부, 기관, 주민 이렇게 돼요. 사업의 진행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의 전달은 수평적이다. 성과는 오랜 세월을 요하더라가 되는 거죠. 자, 목표가 달라요. 임상의 목표는 뭐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증상의 회복이에요. 그죠? 보고는요. 선택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는요. 적정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지게 돼요. 증상을 회복하면 되니까 대상자는 누가 돼요? 지금 현재 증상이 있는 사람, 환자가 되겠지? 선택된 질병만 예방하면 돼요. 그래서 대상자는 선택된 인구, 집단이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 되니까 적정 기능에 두니까 이건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능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부터 이 적정 기능의 전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전부 다 대상이 돼버리는 거지. 누구예요? 모든 주민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 돼버리는 거죠. 모든 주민, 모든 기관, 목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는 정말 획기적인 개념이에요. 왜? 지금까지의 목적하고 너무 다른 거지. 너무 다르고 이런 적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 그런데 이 주민 안에는요, 개인도 포함이 되고요, 또 조직도 포함이 되고요, 심지어 지역사회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에 건강이라는 것을 적용시킨 개념이죠. 집단이, 인구 집단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주민들에게 개인도 되고 가족도 되고 다 되는 게 지역사회 간호가 되고 엄청나게 획기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사업은 치료 위주의 사업이 되겠지만 보건에서의 사업은 선택적인 사업이 되겠죠. 그죠? 자,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사업은 어때요? 이렇게 적정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다면 모든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지? 그래서 이런 임상과 보건의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겠어요? 뭐라고 표현할까? 이를 두고 단일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역사회 간호는요, 적정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도 적용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겠어요? 단일적에 비교되는 말? 뭐겠어요? 뭘까? 다양성? 그 석사 시험 보러 가면 요거 용어 비교하라는 내용도 많이 나온다? 포괄적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일적이다, 포괄적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단일적인 이유는 딱 정해진 것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상에게 정해져 있는
선택된 어떤 사업만 적용하기 때문에 단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관심이 없음. 내 지역사회 간호는 모든 주민의 적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기능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포괄성을 가진 개념이 나온 게 지역사회 간호예요. 그래서 획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된다. 그죠?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보건과 지역사회 간호를 비교하는 거는 한마디로 뭐와 뭐의 비교다? 단일성과 포괄성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모든 강론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개념을 갖고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역사회 간호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 자, 지역사회 간호는 간호학, 보건학, 지식과 기술을 통합해서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표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연령, 자, 특별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개인, 가족, 집단 간호를 포함을 해서 전적으로 인구 전체의 책임을 둔다. 그래서 김하준 교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 보건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적정 기능 수준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과학적 실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지역사회 간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상에게 이렇게 활동을 제공해서 목표를 이루겠다 이거예요. 요거 세 개죠. 대상은 누구예요? 지역사회. 활동은 뭐예요? 간호, 제공, 간호, 관리, 그리고 보건, 교육이죠. 요걸 통해서 목표는 뭐예요? 적정 기능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지역사회지. 요렇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활동을 제공해서 목표를 이루겠다. 이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대상과 활동하고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돼 있다? 간호 과정으로. 어떤 간호를 해줄까? 이거는 간호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활동을 어떻게 목표를 도달할까?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과 목표하고는 뭘로 연결되어 있다?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능이 몇 개가 있다? 기능의 연속 지표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능이 몇 개 있어요? 기능이 몇 개 있어? 이게 기능이 한 번은 출제가 될 거거든요. 8개가 있어. 기능의 연속 지표로 아니 10개네. 기능 장애하고 적정 기능까지 합치면 10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10가지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게 김하준 교수님의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죠.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이래서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는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대상과 그리고 목표와 활동 그리고 그를 연결하는 간호 과정과 기능의 연속 지표들이 있죠. 자, 이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1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해부학적이고 생리학적 인간이 아닌 간호학만이 가지는 인간에 대한 관점, 기능으로 보는 인간인 거죠. 기능으로 이해하는 인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인간이다. 그리고 간호 행위는 3가지입니다.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 목표는 기능이죠.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그럼 대상과 간호 행위하고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다? 간호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로 해놔야 되겠죠. 간호 과정.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간호 대상인 지역사회와 목표하고 적정기능 수준하고의 관계는 가로로 연결되어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 기능의 연속 지표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간호 행위인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 적정기능 수준하고의 관계는 가로로 연결되어 있다. 뭐죠? 간호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 중에 가장 가능한 거. 자, 간호 과정, 기능의 연속 지표, 간호 수단 중에 출제가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건 기능의 연속 지표. 요건 셋 중에서 더 출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90년대에 계속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니까. 기능의 연속 지표. 자, 6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간호 대상 뭐였어요? 지역사회였죠. 이 지역사회를 하나의 어떤 체계로서 본다면 체계의 구성 요소는 인구, 구성물, 자원과 환경, 상호작용, 목표, 경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서 생각을 했을 때 구성 요소입니다. 대상의 구성 요소는 인구, 자원, 환경, 상호작용, 목표, 경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단일적이다, 포괄적이다라는 개념. 그죠? 그거 비교하면 되고 지역사회 간호 구성 요소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건 기능의 연속 지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능의 연속 지표. 그게 목표가 되니까. 자, 그걸 가지고 13페이지 갑니다. 앞에 내용도 어렵다 쉽다? 쉽죠?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외울 거 안 외울 거 딱 정리가 되니까 쉽지. 자, 챕터 2.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건강입니다. WHO의 목표가 건강의 목표가 있고요. 지역사회 간호에 건강이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거론되는 건강이 스미스의 건강 모형이 있고 라논드의 건강장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의 개념들이 또 목표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출제거리가 될 수 있다. 자, WHO의 건강이라는 개념은 1948년도가 대표적이고요. 획기적이었죠. 그리고 98년도 5월에 제네바에서 이제 건강의 개념을 완성시켜 놨어요. 그래서 WHO에서의 건강의 개념을 쓰라고 한다면 몇 년도 걸 써야 돼? 98년도. 제네바 회의에서 사용한 건강의 개념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마 제네바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98년도라고. 자, 48년도의 건강 개념은 왜 굉장히 획기적이었냐? 그 이전의 건강은 신체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때부터 건강의 개념에 뭐를 포함했어요? 정신, 사회. 예. 아니,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을 외쳤죠. 지금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말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 안녕 상태를 말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획기적이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 98년도, 이 98년도에 5월에 제네바에서 98년도면 어떤 개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선진국에서는 98년도부터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얘가 많아졌거든요. 에? 이제 뭐 홍역 때문에 사망하는 애들이 있었겠어요? 감염병은 어디가 결핵도 아니고, 근데 배불러가지고 당뇨병 생겨갖고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스물스물 나올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건강의 개념이 싹 다 바뀌었죠. 예, 그 정도가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개념이 혁명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강증진 개념이 나오면서. 그래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다.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 역동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역동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주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스테이트, 또 컴플리트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다이나믹하고 컴플리트하고. 그런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에서는 테리스가 건강과 질병은 연속적인 개념이야. 아프다가도 괜찮고 괜찮다가도 아프고 뭐 하는 개념이야 라는 정도로 얘기가 되었었고요. 프레시맨은요, 기능의 연속 지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된 적이 있죠? 이 프레시맨은 그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긍정적인 기능 그리고 부정적인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처럼 14페이지 그림처럼 이 순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 내용 자체는 A급이에요. 여기서 기능 장애, 불구, 외상, 초기 경고, 긴장, 중간, 자기인식, 대처, 성장, 자아 실현, 적정 기능. 그래서 중간 지점을로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기능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인식, 대처, 성장, 자아 실현, 적정 기능 수준 이렇게 긍정적 기능, 긴장, 초기 경고, 외상, 불구, 기능 장애 이렇게 부정적 기능. 화살표를 그릴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긍정적이다. 왼쪽으로 갈수록 부정적이다. 이 모든 기능을 정의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중간에서 긍정 1단계, 자기인식이란 대상자가 어떤 장소에서 그들이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대처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성장이란 성장에 적합한 변화, 이제 성장까지, 변화까지, 자아실현이란 지역사회 견지에 맞는 성취를 이루는 정도, 적정 기능이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고려되어질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적정한 것. 자, 그러면 부정적인 기능의 첫 번째, 긴장 유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 초기 경고, 육체 사회적인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외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 장애, 불구, 능력이 없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기능 장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능을 판단을 해보니 네, 긴장, 유발 요소 기능이 지배적이군요. 뭐 이렇게 사례에서요. 그죠? 긴장 유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봅시다. 라든지 또는 초기 경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초기 경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기능까지 가야 되겠군요. 뭐 그러면 기능이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기능은 또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사례가 출제될 수 있을걸? 그러면 초기 경고라는 것에 대한 정의, 또 긍정적인 기능을 열거해 보세요. 열거하고 정의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A급이라고 그랬잖아요. A급은 달달달달 해야지. 전체를 다. 그럼 또 쓱쓱쓱 써 나가야 될 텐데 기억이 나야 말이지 이게 다 뭐 이렇게 되는 응? 긍정적인 기능의 첫 번째 자기인식, 그다음 대처, 성장, 자아실현, 적정 기능 수준 이렇게 기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의까지 다 A급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역시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능이 출제되는.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지. 응?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능을 열거하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스미스의 건강 모형입니다. 스미스는 네 가지의 모형으로서 건강을 표현하고 있어요. 임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적응 모형, 행복 모형. 임상적으로는 징후가 없는 상태, 어떤 증상도 없어야지 건강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역할 수행 모형에서는 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면 건강한 거 아니야? 적응 모형이라는 것은 유기체가 물리사회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적응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거. 이렇다면 건강. 적응에 실패하면 질병. 이렇게 본 거죠. 행복 모형은 건강을 자아 실현까지 확대를 해가지고서 실현이 되면 건강. 예. 자아 실현을 저해하는 상태다. 그러면 질병.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행복. 자, 임상 모형에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증상이나 징후겠지. 자, 스미스는 B급입니다.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돼?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 증상이나 징후고요. 역할 수행 모형에서는 키워드가 뭐겠어요? 역할 수행이겠죠. 적응 모형에서의 키워드는 뭐겠어요? 상호작용. 효과적인 상호작용. 이를 적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적응의 키워드가 뭐야? 이러면 적응. 이건 이상하잖아.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적응이다. 행복 모형의 키워드는 뭐죠? 자, 실현. 자, 스미스의 건강 모형이 나왔으면 이렇게 임상 모형은 증상 징후, 역할 수행은 역할 수행, 적응 모형은 효과적인 상호작용, 행복 모형은 자아 실현. 요 정도만 써도 남들보다 훨씬 잘 맞을 수 있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예, 증상 징후나 자아 실현을 키워드를 못 쓰는 사람들도 많겠죠. 안 그래? 뭐만 쓰겠어? 임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적응 모형, 행복 모형이 있다. 이것만 해도 기뻐할걸요? B급. 자, 그 정도. 그다음 라논드의 건강 자아 모형. 자, 이것도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 건강 자아 모형, 헬스 필드 개념이 중요하냐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즉 건강에는 결정 요인이 있다. 이렇게 라논드가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장관이었어요. 이 라논드가. 예,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지. 그러면서 헬스 필드 컨셉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제시하면서 의료 정책에 이제 구성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 건강 모형의 내용은 인간의 건강 수준이 의료 제도, 환경 요인, 생활 습관, 인체의 생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뭐죠? 건강 결정 요인인 거예요. 라논드는 네 가지의 필드, 즉 건강 결정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필드에는 네 가지의 건강 결정 요인이 있다. 이런 거죠. 이제 그림이 이해 가시죠? 이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는 의료 제도요, 환경 요인이요, 인체의 생리적인 부분이요, 그리고 뭘 얘기하고 있어? 생활 습관이다. 생활 방식, 즉 건강 생활 습관이라고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 생활 습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네. 이 라논드의 발표 이후에 생활 방식, 즉 건강 생활 습관이 건강 결정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확산되었다라고 한 거죠. 실제 주요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이 생활 방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뭐다?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출제가 안 되겠어? 그러니 기입형으로 나온다면 생활 습관이 나올 것이고, 그죠?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네 가지 결정 요인을 쓰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가지 결정 요인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활 방식. 조금 더 점수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뭐까지 나올 수 있냐면 이 의료제도 필드 안에 포함되는 개념들 있죠. 요인들 있죠. 의료제도의 요인에 포함되는 요소들 있죠. 다 3개씩 가지고 있죠. 의료제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예방, 치료, 재활. 내용은 결코 어렵지 않은데 눈길이 잘 안 가서 이것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인체 생리에는 뭐가 들어가죠? 노화, 유전, 내부 구조. 이게 있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쳐다보지 않으면 기억을 못해요. 환경은 사회물리적인 심리적인 환경이니까 쉽지.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는 요인, 생활 습관에 포함되는 요소는 뭐가 있죠? 직업 요인, 여가, 기호, 섭취가 들어있어요. 먹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가 선용이 들어가 있어요. 직업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필드를 만들어서 건강 결정 요인을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의 건강 결정 요인과 그 세부 요소들 있죠? 몇 개 있어? 12개. 요 12개를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가 돼서 참 저는 이건 분명히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년도에도 노려볼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서서의 내용보다 지금 이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죠. 이 목표. 이 목표에 대해서는 출제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결국은 이 목표라고 하는 거는 건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이 건강을 WHO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 1998년도 제네바에서의 그 정의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스미스, 라론드. 스미스의 모형은 4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4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고, 자, 라론드는 이렇게 필드 개념으로 건강의 장이라는 게 있는데, 건강 결정 요인 몇 개? 4가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 요인 4가지의 하부 요소들이 있었죠. 하부 요소 몇 개씩? 3개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기능의 연속 지표였죠. 기능의 연속 지표에 긍정 기능과 부정 기능이 있죠. 그래서 긍정 기능의 끝, 적정 기능. 부정의 기능의 끝, 기능 장애. 적정 기능으로 가는데 4가지. 부정적 기능 장애로 가는데 4가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정의들을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강 개념은 뭔 것 같아? 기능의 연속 지표. 또 건강 증진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온 라론드의 보고서. 건강 결정 요인. 띵동. 이 중에서 출제가 되겠죠. 얘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출제가 되면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대로 대강 중점만 제시해서 쓰면 돼요. 그렇지만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어?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어? 당연히 얘네들이 딱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24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라.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는 개념,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16페이지 보시면
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은 자, 정의,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고 건강을 임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 개별적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이란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는 기능. 정의 기억하시고 여기에 영향하는 요소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습, 유보, 환사. 정치적인 영향, 습관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유전적인 영향, 사회경제적인 영향, 보온으로 전달, 체계의 영향. 정습, 유보, 환사. 그렇게 영향 요소가 있다. 영향 요소는 키워드만 제시하시면 되고 적정 기능 수준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되고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절대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임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고 개별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인구, 집단의 건강을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건강의 특징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파트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얘기하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우선적인 거에 그리고 집중을 하고 A급은 아주 세밀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하지만 B급은 키워드 그리고 C급은 읽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드릴 거예요. 오늘 A급이니까 다 기억하세요 하면은 전체를 시간을 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B급이다 하면 키워드, C급이다 하면 읽고 넘어가는 정도.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C급들은 이제 많이 줄여서 정리를 해서 책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C급보다는 A급, B급 중심으로 해서 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성인하고 아동 모성 정신하고 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찍어 드릴 거니까 그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좀 공부하기 편하시겠죠, 이러면. 쉬었다가 할게요.